안녕하십니까,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MS2 내진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설계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일단 첫 번째 파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계 파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계가 어떤 경로로 파손이 되느냐면 그 진동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죠. 좌우로 흔들리고 심할 경우 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복이 되면은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라든가 배선이라든가 배관 이런 것들이 끊기겠죠.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은 guide equipment suppliers to identify and correctly design the internal frame and components critical to controlling risk if the equipment is subject to unanticipated seismic forces. 그 내부적으로 프레임이 뭐 붕괴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품들이 오작동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identify the equipment information needed by users to appropriately secure the equipment within their facility. 그 공장 내에서요, 설비가 secure 딱 정확한 자기 위치를 지지하고 있도록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에 의해서 오작동의 가능성, 또 하나는 진동에 의해서 기계가 심하게 전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슬라이딩, 미끄러진다거나 해서 거기에 있는 배관이나 배선들이 끊기는 상황들이 안 일어나도록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진을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사인파, 피파를 얘기를 합니다만 보통의 건물들은 큰 안반 위에 지어진다고 했을 때 이 지진 파형이 있으면 이 안반은 강체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들이 대부분 다 아주 거대한 안반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뭐 땅이 갈라지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조건에서요, 건물 자체의 내진 설계도 있어야 됩니다만 기계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진동을 하게 되면 얘가 좌우로 바닥에서 고정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복될 수도 있지. 이렇게 전복될 수도 있죠.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브라켓으로 볼트를 받고 땅하고 볼트를 박아줘서 딱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스믹 프로텍션의 핵심입니다. 자, 요 다음에는 이 진동 자체가 땅바닥에서 시작된 진동 자체가 건물로 이어지고 장비로 전달이 될 때 여기에 있는 어떤 장치가 있죠. 예를 들어 전기, 뭐 릴레이의 접점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여기 자석이 이렇게 철심이 이렇게 있고 코일이 감겨 있어요. 코일이 감겨 있고 이제 이것이 이 부분에 전기가 딱 들어오면 이게 딱 흡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붙게 되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던 어떤 그 접점들이 떨어지고 붙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자석의 흡입력이 만약에 약하다면 진동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진동에 의한 오작동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각종 접점들이요, 진동이 생겼을 때 기계식 접점들의 경우에는 다 오작동의 가능성은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동 시험들도 보통은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입증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접점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세이프티와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밸브가 예를 들어서 열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덕트 같은 경우 이제 배기 덕트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이
기계가 이렇게 흔들리고 얘도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흔들릴 때 얘가 쇠파이프로만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쇠파이프가 되어 있어서 이 설비랑 이렇게 같이 벽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기계가 움직이면 이 벽이랑 이 전체가 한 몸체처럼 움직이면 다행일 텐데 이 기계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 파이프는 뜯어지겠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벽이 굉장히 높이 있어 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기계는 요만한데 배관이 이렇게 갔다 아주 높이 위치해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진동과 여기서의 진동이 일치하게 완전한 강체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 자체가 뜯어지거나 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이제 SMS2에서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만 대만, 중국, 일본,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지진이 잦죠. 그래서 사이스믹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 한해서요. 어, 사이스믹 프로텍션 이게 이제 지진 내진에 대한 그 방지인데 이게 의미가 없는 케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사진은 반도체 장비 쪽에 그 반도체 공장에서 쓰여지는 바닥 구조예요. 시멘트로 이 바닥을 구성을 한 다음에, 혹은 이제 철골 구조로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그 위에 프레임을 올리고요. 그 위에 이런 억세스 플로어라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억세스 플로어라고 하죠. 자, 억세스 플로어가 설치될 때 보시면은 그냥 위에 철판이 올려져 있기만 하죠. 그러면은 이 철판이 올려져 있기만 하면 이 철판은 뭡니까? 바닥하고 전혀 일체 그 한 몸체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 얘는 따로 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장비가 이 억세스 플로우 위에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억세스 플로우에 땅을 이렇게 앙커를 박아 놓거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떠 있기 때문에. 기계는 무조건 네, 바닥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프레임 구조가 이 공장에 있었던 H빔하고 강도가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 기계는 H빔하고 연결되거나 아니면 이 프레임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강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사이즈믹 프로텍션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엔드 유저에게 종종 이제 이 논란을 좀 펼치게 되는데, 논쟁을 펼치게 되는데, 엔드 유저가 바닥 정보, 즉 바닥이 우리가 철골 구조 H빔으로 되어 있다. 뭐 그다음에 아니면 이런 억세스 플로우 그냥 위에 올려져 있다. 내지는 콘크리트다. 콘크리트다. 그리고 콘크리트에 철골 구조물들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정보들을 안 주시면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바닥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그 앙커를 이렇게 박잖아요. 앙커를 이렇게 박습니다. 자, 앙커를 박을 때 이 기계하고 이 바닥하고는 이렇게 확실하게 지지를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이거는 튼튼하게 돼 있는데 이게 뿌리채 뽑혀 버리면 이게 사이즈믹 프로텍션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장비를 설치할 곳의 바닥에 대한 구조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H빔인지, H빔이라면 T가 몇 T인지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략 어떤 식으로 설치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주셔야 됩니다. 정보를 안 주시면 사이즈믹 인포메이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에 맞게 이제 앙커를 설계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죠. 지금 장비는 이제 바닥 아래 에폭시 도료가 설치되어 있는 듯한 바닥에 위에 지금 풋마스터, 레벨러, 뭐 풋 레벨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풋마스터 위에 그냥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중해에서 위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진동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오거나 혹은 이 방향으로 왔을 때 이 기계는 그냥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 사이즈믹 프로텍션 계산을 하고 여기 앙커를 박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 의미가 없어지죠.
고정을 할 거가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 공장이, 엔드 유저의 공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왜 사이스믹 프로텍션은 정보를 주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셔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계산이에요. 의미가 없는 검토고. 그래서 세미S2에서도 엔드 유저가 이 바닥에 대한 정보, 콘크리트인지 HBM인지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무엇에 기반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계 자체에 대해서 앙커를 이렇게 L자 앙커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박는다고 했을 때 요 강성은 유지가 돼요. 근데 이 강성이 유지가 안 되면 이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강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 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볼트를 이렇게 박을 때 이쪽 나사산 부분입니다. 콘크리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나사산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어떤 식으로 포설을 할 것이고 H빔이라면 어떤 T가 몇 T인지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이즈믹 프로텍션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저가 그 제조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local soil condition, 그러니까 바닥의 그 상태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빌딩 디자인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자, 그림을 좀 그려볼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지하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면 지하에 있는 설비와 지상 8층에 있는 설비가 진동에 의해서 받는 수준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여기는 작겠죠. 근데 여 위에 있는 설비들은 요거에 증폭이 돼가지고 심하게 흔들릴 거예요. 몇 층에 설치되는지 정보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딩 디자인에 대한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정보가 주어져야 거기에 맞게 이 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컬 그 국가 규격, 일본은 일본의 규격이 있고요. 대만은 대만의 그 내진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그 기계 설비의 내진 설계 기준이 딱히 없고요. 구조물에 대해서만 있죠. 건축물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내진 설계 기준을 따라서 한국의 그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믹 인포메이션은요, 한 기계에 대해서 제너럴한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설비가 한국으로 들어갈지 일본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텍사스로 가게 될지 타이완으로 가게 될지 요거에 따라서 이 사이즈믹 인포메이션에 대한 그 계산식은 다 달라져야 되고, 앙커 디자인은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계산 검증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너럴하게 하려면 이 네 개 국가 여기다 플러스 중국, 차이나도 내륙 지방과 서부 지역이 다 다르죠. 그 정보까지도 같이 해서 통합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대하는 곳은 없습니다. 보통 바닥을 너무 따지지 않아요. 바닥 조건 분명히 따져줘야 되니까 저희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드 유저가 만약에 그 바닥에 대한 정보를 안 주면 사이스믹 인포메이션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엔드 유저 측을 통해서 반드시 바닥 상태를 확인해 보시라라고 장비 제조사 담당자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조치를 위해서 그런 거고요. 형식적인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들이 검증이 되어야 되냐면, 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앙커가 이렇게 있을 때요, 바닥에서. 그 볼트가 이렇게 박힐 거 아닙니까, 그죠? 볼트가 이렇게 박혔을 때, 제일 먼저 부러지는 곳은 이 이 볼트의 모가지 부분입니다. 볼트의 모가지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고 모가지가 땡강 잘려 나가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 모가지 부분들의 강도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이 나사산 부분, 나사산이 과연 충분한 깊이로 박혀 있는지, 나사산이 뭉개질 가능성은 없는지, 이 스레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앙커의 강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앙커 강도 계산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접체이기 때문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 앙커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그죠? 느낌 오시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멍 뚫리고 여기 구멍 뚫리고 뭐 한 4개씩 뚫릴 텐데 요 지금 살 부분요. 아이고야. 요 살 부분요. 요 살 부분이 용접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용접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원자로 통짜 가공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 계산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도 계산이 용접체인지 아니면 통짜 가공되어 있는 건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용접을 하게 된다면 이 용접을 시행한 회사의 퀄리티 컨트롤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도 따져줘야 되고요. 안에 내부에 보이드가 없는지 비파괴 검사도 사실은 시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상 사이즈믹 프로텍션 할 때 이거를 요구하는 그 서드 파티 이벨루에이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이다라고 자꾸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이제 좀 막기 위해서 뭐 비파기 시험을 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통짜 가공하는 법이 더 나아서요. 그냥 통짜 가공을 하시라 아니면 기성품을 쓰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 앙커 설계는 그냥 통짜 가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계자들 어떤 형태로든 통짜 가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니까 그냥 스테인리스나 스테인리스가 낫겠죠. 예, 스테인리스를 이용을 해서 통짜 가공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그라운드 그리고 스틸 빔, H빔이죠. 이 바닥 상태에 대한 그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바닥에 스틸 빔이 있고 여기에 앙커가 이렇게 올라가고 볼트가 대가리가 이렇게 가고 여기에 너트로 체결을 한다면 이 너트의 강도, 그 다음에 이 H빔, 바닥에 있는 이 H빔의 살두께에 대한 강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너트를 안 쓰고 여기에 스레드가 바로 꽂히는 거라면 이 스레드가 몇 개나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스레드가 전체 여기에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왜 세미S2는요 기계과 출신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gainst overtur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전도에 대해서 이게 쓰러지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쓰러지는 힘에 대해서는 뒤에 또 따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거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딩, 서로 이제 미끄러지는 거죠. 여기 이제 앙커가 어떤 거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해지는 힘, 여기 오버터닝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슬라이딩에 대한 가능성, 이거는 이 앙커가 제대로 버텨주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그 모멘트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무게 하중은요, 그 기계에 가해지는 지진에 의한 힘은 이 무게 중심, 우리가 무게 중심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무게 중심에 가해진다고 봐야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 무게 중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치면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두 개의 방향으로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계산하는 것들이 좀 복잡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그 앙커의 용접의 강도에 대한 용접의 특성에 대해서를 그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용접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용접 상태와 용접 형상에 대한 웰딩 팩터들도 고려해 줘야 되고요. 그 불량 용접에 대해서도 그 이벨리에이터들이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알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일자 가공을 하시라, 통짜 가공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 좀 힘들기 때문이죠. 이런 거 보시면은 용접을 대충 하면 이런 불량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거는 잘 된 것이고 이건 불량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런 불량들이 보이죠. 이렇게 색깔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색깔이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불량들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불량이 없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불량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면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파기 시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파기 시험을 하지 않으면 그 용접된 앙커의 그 강도 계산 자체를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 가벼운 하중에서 견디는 앙커가 아니라
그 기계의 하중 전체를 이렇게 버텨야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좀 크리티컬합니다. 그게 무너졌을 경우에 혹은 쓰러지거나 했을 경우에 벌어지는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비파괴 시험을 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 그 가해지는 지진에 의한 하중은 어떻게 이제 가하냐면 그 HPM과 non HPM으로 이제 나누는데요. HPM이 뭐냐면 Hazardous Production Material입니다. 즉 사용하는 물질 혹은 생성되는 물질이 위험하다. 즉 인화성 물질이거나 산성을 띠고 있거나 톡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큰 강도에 대해서 견뎌야 되는 거죠. 그리고 non HPM은 이런 그 해로운 물질들이 사용되지 않는 설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이 경우에는 그냥 트랜스퍼나 뭐 컨베이어 간단한 단순한 기계들에 해당이 되겠고 요거는 뭐 CVD를 비롯해서 세정기라든가 이런 그 각종 화학물질을 쓰는 설비들이 해당이 되겠죠. CCSS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HPM에 해당되는 설비는 무게중심에다 이, 이 기계의 전체 하중의 94%가 평행으로 가해졌을 때를 전제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터닝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앙커가 없다 하더라도 67%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얘가 전도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67%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60%를 계산했을 때 여기에 그 반력이 있다고 치고 뭐 그런 계산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n HPM은 여기에 이제 무게중심 하중의 63%가 가해졌다고 보고요. 74%의 하중에 대해서 반전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좀 더 높은 무게에 대해서 이제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도 처음에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역시, 네, HPM에는 67%, non HPM에서는 74% 이 관계가 맞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은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규격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앙커를 받고요. 앙커는 이제 수직 하중을 받지는 않고 수직 하중은 이 풋마스터가 받겠죠. 그리고 요 방향 전체 방향이 요 방향과 요 방향 두 방향으로 가해졌을 때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가해졌을 때 이 요 각각의 요 앙커가 받는 하중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네 방향에 대해서 시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이렇게 있고 또 배전반이 이렇게 있고 뭐 가스박스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따로 돼 있을 경우에는 각 모듈에 대해서 요놈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줘야 되고요. 반도체 장비 중에는 이런 그 TM 모듈 안에 트랜스퍼 로봇이 있고 프로세스 챔버가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요 두 개가 그 용접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따로따로 이 사이즈믹 인포메이션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CVD 챔버처럼 예를 들어서 챔버가 5개가 있고 TM이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EFEM이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전반이 뭐 1개가 있다라고 치면 총 전체 8개의 모듈이 나오죠. 8개의 모듈에 대해서 4방향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로, 8개의 4방, 8, 4, 32, 32개의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되게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슬라이딩과 오버터닝을 같이 계산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2, 그러니까 64개의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은 볼트, 앙커, 그라운드에 대해서 각각 다 계산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거의 한 200개의 계산식이 나오게 되죠. 장난 아닙니다. 물론 만약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 지금 챔버가 4개가 형상이 똑같다라고 하면 좀 줄어들기는 하겠죠. 사이즈믹 인포메이션은 진짜 해당이 된다면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해당이 안 된다면 거기 뭐 굳이 그 사이즈믹 인포메이션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계신 분들은 내진 설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요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돌던데 그 노동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근거는 없는데 어쨌든 해야 된다면 요렇게까지 꼼꼼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도 없는 국가에서 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장비 회사 입장에서는 유저에게 제공돼야 하는 정보가 이렇습니다. 첫째, 이 장비의 전체 그 도면하고 그다음에 지지하는 그 구조,
그다음에 연결하는 그 구조, 예를 들어 벤틸레이션이 연결되는지, 물, 버큐움, 가스 이런 배관들 이런 것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 도면이 제공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앙커의 위치, 앙커가 어디에 위치해서 박히는지 이걸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트, 베이스 프레임에 대해서 피트인데 이 바닥, 요 바닥이요. 요거의 구조에 대해서도 타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풋 마스터라고 하죠. 요거의 그 중량들, 이 각각의 하중들이 얼마의 그 하중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요새는 3D로 돼 있으니까 자동 계산이 다 되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디멘전, 그 다음에 폭, 길이, 높이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요. 그 모듈별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의 위치, 그 다음에 수용 가능한 앙커의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박혀야 된다라고. 그 사이즈믹 인포메이션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아시겠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